안녕하세요. 총균세를 발표할 3-2조입니다. 저는 첫 번째 발표를 맡은 홍유진입니다. 먼저 목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 사회의 다양한 운명의 갈림길, 두 번째는 식량 생산의 기원과 문명의 교차로, 세 번째는 인류사의 발전적 연구 과제와 방향인데요. 제가 설명해드릴 부분, 첫 번째인 인간 사회의 다양한 운명의 갈림길입니다. 마침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약 5만 년 전이었는데요. 그것은 이 책의 저자인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대약진이라고 명명한 시기입니다. 대약진은 매우 힘차게 앞으로 뛰어나아감, 매우 빠르게 발전하거나 진보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약진의 시기는 우리 조상이 유라시아에 살기 시작한 이래로 인류의 지리적 범위가 처음으로 크게 확대됐던 시기와 같습니다. 그때의 확대 범위는 당시 하나의 대륙으로 연결돼 있던 오스트레일리아와 뉴기니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4만 년 전 오스트레일리아와 뉴기니에도 사람이 살기 시작했는데요. 이들은 짧은 시간 내에 대륙 전체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이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과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저기 있는 초록색은 현재의 오늘날의 대륙의 모양이고요. 파란색은 빙하기 때의 대륙의 모습입니다. 빙하기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이제 바닷물이 얼어붙어 있었으므로 해수면이 현재보다 수킬로미터나 낮았습니다. 그 결과 아시아와 인도네시아에 있는 이 곳, 수마트라, 보르네오, 자바, 발리 섬이 있는 얕은 바다가 다 마른 땅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도 이 본토에서 오스트레일리아와 뉴기니까지 가는 데에는 최소 8개의 해역을 지났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고고학자들은 오스트레일리아, 뉴기니에서 사람이 살게 된 것에 대해 인도네시아의 어느 섬 부근에서 뗏목을 타고 물고기를 잡던 몇 명의 사람들이 바다로 휩쓸려 나가면서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의 오스트레일리아, 뉴기니에는 대형 포유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큰 포유류는 아예 찾아볼 수도 없는 실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대형 동물들이 거의 동시에 사라졌다. 이것에 대한 이유로는 오스트레일리아, 뉴기니의 동물들은 인간이 없는 곳에서 수만 백 년 동안이나 진화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온순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도착한 인간들이 모두 죽였거나 간접적으로 제거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주장으로는 비판자들은 아직 아무도 오스트레일리아의 뉴기니의 멸종한 동물들에서 뼈에서 인간에 의해 살해됐다 그런 증거를 발견한 적이 없으며 그 동물이 인간과 동시대에 살았다는 증거조차 발견한 적이 없다는 사실인데요. 그러한 전멸이 오래전에 신속하게 이뤄졌다면 대형 동물들은 이미 만성적으로 건조했던 오스트레일리아의 대륙에 가뭄이 닥쳤다던가 하는 기후변화에 굴복했을지도 모른다고 두 의견의 대립은 끝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동쪽으로 800km 정도 떨어진 곳에는 채텀 제도라는 섬이 있는데요. 이 섬에는 수세기에 걸쳐서 모리오리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1835년에 마오리족은 모리오리족이 사는 채텀 제도에 가게 됩니다. 그들은 모리오리족의 촌락을 누비고 다니면서 이제 모리오리족은 우리 마오리족의 노예다. 너희들이 이 선언에 반대를 한다면 다 죽이겠다 하면서 정말 살해를 하게 돼요. 만약에 모리오리족이 조직적으로 저항을 했거나 수적으로 모리오리족이 마오리족보다 수적으로 2대1의 열세에 있었기 때문에 마오리족을 충분히 물리칠 수 있었는데 모리오리족한테는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라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들끼리 회의를 열어서 우리가 싸우는 대신에 평화랑 우정을 제안하고 물자를 나눠주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리오리족이 그 제안을 전달하기도 전에 마오리족이 한꺼번에 공격을 하게 돼요. 그로부터 며칠 사이에 그들은 수백 명의 모리오리족을 살해하고 많은 시체를 요리해 먹었으며 남는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그 남는 사람들마저도 결국에는 다 죽이고 말았어요. 모리오리족과 마오리족 사이에서 벌어진 이 충돌의 결과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요. 보시면 모리오리족은
이제 고립돼 있던 수렵 채집민으로 전쟁 경험이 전무했고 간단한 기술과 간단한 무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지도층과 조직력이 부족했어요. 하지만 마오리족은 격렬한 전쟁이 만성적으로 되풀이되는 조밀한 농경민 사회에 살았기 때문에 발전된 기술과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강력한 지도층의 지위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모리오리족의 비극은 현대 세계와 고대 세계를 막론하고 벌어졌던 수많은 비극과 마찬가지로 좋은 장비를 갖춘 소수와 나쁜 장비를 갖춘 다수가 부딪힌 사건이었는데 여기서 더 소름이 끼치는 건 모두 1000년 전 뉴질랜드로 이사한 폴리네시아 농경민의 후손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두 섬의 사회가 차등적으로 발전한 원인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좀 더 폭넓은 문제, 각 대륙의 발전 양상이 서로 달랐던 이유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모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대사의 가장 큰 충돌, 아타우 알파 생포 사건인데요. 이제 프란시스코 피사로라는 사람은 잉카 제국을 멸망시킨 에스파냐의 탐험가입니다. 이 사람이 약 180명의 부하와 30여 필의 발로 그것만으로 잉카 제국의 8만 명 대군을 무찔렀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게 총 때문인데요. 당시 총은 조총이었습니다. 근데 이 조총은 연속 발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칼이나 활보다 공격력이 낮습니다. 근데 어떻게 잉카 제국이 멸망을 했냐? 이게 조총인데 잉카 제국에 살던 사람들은 새소리, 물 흐르는 소리, 바람 소리 이런 것밖에 못 듣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백인들이 나타나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천둥번개 소리보다 더 큰 총을 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소리에서 공포심이 이끌렸고 사람들이 다 혼비백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닌데요. 유럽인들이 옮긴 균은 바이러스였어요. 그때 정벌을 하기 위해서 피사로가 잉카에 갔을 때 그곳에 천연두가 퍼진 거예요. 천연두는 호암마마보다 더 무서운 병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신에 발진이 일어나고 고열로 의식을 잃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염성이 높으며 천연두 백신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많은 사상자를 냈었어요. 그런데 왜 균으로 인한 질병에 유럽인들은 끄떡이 없고 잉카인들만 전멸을 했냐? 유럽인들은 그때 이게 가축 때문인데 유럽인들은 약 13종의 가축을 길러서 이미 가축들의 균에 대한 항체가 몸에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잉카 제국 사람들은 그 원주민들은 라마만 길렀기 때문에 균에 대한 항체가 없어서 전염병에 쉽게 걸렸다고 합니다. 만약에 잉카 제국 사람들이 좀 더 발전한 문물을 가지고 있었고 가축들을 길렀다면 그때 멸망하지 않고 전세 역전의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발표자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부 발표를 맡은 권세빈입니다. 저는 야생 먹거리의 작물화부터 가축화 그리고 지배받은 문명, 지배하는 문명까지 발표를 하게 될 건데요. 일단 작물화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작물화는 총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의식적 작물화, 그리고 두 번째는 인위적 선택 작물화인데 무의식적 작물화가 뭘까요? 그냥 새가 뭐 먹고 살아서 나온 정답입니다. 바로 무의식적 작물화는 생각에 인한 것이 아닌 동물이나 사람이 먹고 버리거나 아니면 먹고 이렇게 배변 활동을 해서 작물화가 되는 것을 뜻하고요. 그리고 인위적 선택 작물화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작물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작물화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여기 이 두 개 말고 뭐가 있습니까 지금? 돌연변이에요. 맞습니다. 돌연변이가 나쁜 거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빠요. 네,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데요. 돌연변이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말 때문에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 돌연변이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 선택 작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즐겨 먹는 아몬드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독이 들어 있었어요. 아몬드 나무에. 근데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다가 독이 없는 아몬드를 발견한 거예요.
돌연변인 거죠. 근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독이 없는 아몬드예요. 맛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작물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생각이 돼서 이제 발전을 한 게 인위적 선택 작물화입니다. 일단 무의식적 작물화를 하기 위해서는 총 3가지의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배설 장소입니다. 작물화를 일단 거기서 먹고 사람들이 거기서 뱉거나 그렇진 않겠죠. 막 먹으면서 가거나 버리고 아니면은 동물들도 막 먹으면서 가서 배변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보금자리로 가서 배변 활동을 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작물화가 되기 때문에 배설 장소도 무의식적 작물화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만약에 과일을 먹었는데 맛이 없어요. 그러면 안 먹겠죠. 뱉겠죠, 그냥. 그리고 다시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작물도 스스로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맛있어지고 커져야 사람들과 동물들이 나를 먹고 이렇게 작물화를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막각 크기도 무의식적 작물화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마지막으로 종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저희가 지금 먹는 자두나 이런 것들을 보면 씨가 되게 단단하잖아요. 그리고 맛이 없어요, 씨는 대부분. 근데 만약에 씨까지 정말 맛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배면 뱉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종자는 더욱 튼튼하고 자기를 지킬 수 있게. 그래서 배설 장소, 막각 크기, 종자가 무의식적 작물화의 가장 중요한 3가지 요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위적 선택 작물화 같은 경우에는 2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일단 작물화를 옮겨 다니면서 맨날 땅을 옮길 수 없잖아요. 맨날 땅을 덜어가지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착을 하고 정착으로 인한 농경을 해야지 인위적 선택 작물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착과 농경이 인위적 선택 작물화의 중요한 2가지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인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인종주의적 발상을 부정하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북아메리카 사과를 작물화하지 못한 이유가 인디언 때문이었느냐 아니면 사과 때문이었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과연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사과를 작물화하지 못한 이유가 인디언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사과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내용을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빨간 부분 보이시죠? 저희가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불리는 유라시아 지대입니다. 저기는 총 4가지의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굉장히 작물화를 성공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일단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지중해성 기후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되게 온대한 그런 기후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물화를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 요소가 마련이 되었고, 야생 조상 자체가 굉장히 풍부했어요. 작물화가 잘 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또 유라시아가 성공을 할 수 있었고, 높은 생산성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일을 했어요. 근데 1칼로리밖에 소모를 하지 않았지만 작물화가 잘 되기 때문에 돌아오는 건 50칼로리의 열량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생산성을 가졌고, 또한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줘서 수분을 할 수 있는 타화 수분이 아닌 스스로 자아 수분을 할 수 있는 자화 수분식 식물 비율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유라시아인 이 비옥한 초동달 지대가 작물화를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환경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고지대 뉴기니인이나 아프리카 원주민도 앞에서 본 비옥한 초승달 지대와 같이 독립적 식량 생산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3군데 전부 다. 근데 고지대 뉴기니인이나 아프리카 원주민은 작물화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고지대 뉴기니인은 수렵 채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작물화를 하지 않아도 먹을 식량이 충분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식량 생산 동기가 없었고, 가축화할 수 있는 대형 포유류 또한 없었습니다. 유라시아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알려드리겠지만 가축화에도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착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작물화를 할 수 있었는데, 고지대 같은 경우에는 대형 포유류 자체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착적인 식량 생산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 지중해성 기후를 가진 유라시아보다는 굉장히 식량 생산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독립적 식량 생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작물화를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원주민은 일단 종자가 굉장히 부족했어요. 비옥한 초승달 지대 같은 경우에는 밀과 보리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한 10배도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정도의 종자밖에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종자가 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독립적 식량 생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하게 됩니다. 건초유 또한 건초유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물이라고 해요. 근데 자기가 식물을 실컷 작물화를 했는데 알레르기가 일어나요. 그럼 다시는 키우고 싶겠어요? 안 키우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원주민은 작물화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설명드린 내용은 가축화에 대한 내용인데, 가축화는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이라는 법칙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이란 어떤 중요한 일에서 성공을 거두려면 수많은 실패 원인들을 피할 수 있었다, 이러한 말인데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만 피하면 된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실패 원인들을 모두 피할 수 있어야 결국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입니다. 가축화된 동물이란 감금 상태에서 인간의 용도에 맞게 선택적으로 번식시켜 변화시킨 동물인데요. 이 가축화된 동물을 가축화시키기 위해서는 인위적 선택과 진화적 반응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을 시켜야 합니다. 일단 안나 카레니나 법칙을 가축화에 이렇게 얹어서 생각을 해보면 총 6가지의 조건을 맞춰야 해요. 식성, 성장 속도, 감금 상태의 번식, 골치 아픈 성격, 겁먹는 버릇, 사회적 구조. 일단 식성은 왜 사람들이 초식 동물을 많이 키울까요? 왜냐면 초식동물, 육식동물 같은 경우에는 초식동물보다 식량이 한 10배 정도로 더 든다고 해요. 그러면 손해겠죠, 자기한테. 그렇기 때문에 식성도 맞아야 되고, 성장 속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에 코끼리를 키우고 싶어요. 근데 코끼리를 키워서 밥을 먹고 싶은데 코끼리가 고기를 얻을 정도가 되려면 15년을 키워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돼지는 몇 개월만 키우면 먹을 수 있어요. 역시 성장 속도도 가축화에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되겠죠. 그리고 감금 상태의 번식. 어떠한 동물은 감금을 해놓으면 머리를 박고 죽는 경우도 있고, 치타 같은 경우에는 감금 상태에서 번식이 되겠습니까? 막 뛰어놀아야 되는데 저희 여기 막 이 정도 공간에서 키울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감금 상태의 번식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동물들이 뭐 난폭한 성격을 가졌거나 아주 소심한 성격을 가졌거나 그런 골치 아픈 성격, 그리고 겁먹는 버릇, 그리고 사회적 구조, 그들끼리 지배하고 지배받는 그러한 사회적 구조 또한 가축화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이 6가지 요소 중에 하나만 실패를 하더라도 영원히 야생 상태로 남아있을 운명이 됩니다. 여기서 유라시아는 또 제목을 붙여봤는데 선택된 가축화와 선택된 유라시아라고 합니다. 유라시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과 달리 간빙기를 지나고 나서 가축화를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간빙기 전에 가축화를 시작해서 간빙기 때 실컷 가축화를 다 해놨더니 얼어 죽고 막 그런 거예요. 간빙기 뭔지 아시죠? 이렇게 얼었다 그런 것인데, 유라시아 같은 경우에는 간빙기를 넘어서 굉장히 기후가 안정이 됐을 때 가축화를 시작했기 때문에 멸종 위기를 극복을 했고요. 일단 아까 보셨죠? 면적이 굉장히 넓은 거. 그래서 넓은 면적과 많은 후보종 수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을 했고, 가축화에 적합한 동물의 높은 비율이 있었어요. 앞에서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에서 6가지의 조건을 보여드렸잖아요. 그 6가지의 조건을 충족하는 적합한 동물이 굉장히 높은 비율로 많았기 때문에 유라시아는 가축화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유럽을 9세계라고 해요. 여기서는 책에서는 그렇게 정의하더라고요. 9세계라고 하고, 그리고 아프리카나 이런 쪽을 신세계라고 하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럽 쪽에서 가축화를 성공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가축화로 인해서 얻는 그런 세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도 보통 세균을 가지고 있으면 그 병에 안 걸린다고 하잖아요.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도 저희 나라에 유행했을 때 다른 병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극복을 했는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그 가축화를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럽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축화로 인한 세균들을 여기서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들어왔을 때 굉장히 치명적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그래서 무기로 인한 죽음보다 세균으로 인한 죽음이 훨씬 더 많았죠. 그 이유는 바로 유럽으로 불리는 9세계의 전염병이 아프리카 쪽인 신세계로 노출이 됐을 때
그들은 자신들에게 노출된 적이 없는 질병이었기 때문에 면역성, 유전적 저항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세균이 굉장히 치명적이었고 이로 인해서 유럽이 여러 대륙에게 준 사악한 선물, 세균이 지배하는 문명, 지배받는 문명을 가르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하고 싶은 말은 민족마다 역사가 다르게 진행된 것은 각 민족의 생물학적 차이 때문이 아니라 환경적 차이 때문이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싶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작물화, 가축화, 그리고 세균이 퍼져서 지배받고 지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을 보여드렸는데 이 모든 것은 그 각 민족의 생물학적 차이 때문이 아니었죠. 모두 환경 때문이었잖아요. 결국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 모든 것은 인종주의적 그런 차별을 부정하는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인종주의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말을 한 번 더 보시고 다시 한번 이런 인류의 발전이나 역사를 환경적 차이를 생각하면서 더 많이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파트를 맡게 된 김희주입니다. 저는 인류사의 발전적 연구 과제와 방향으로라는 대제목으로 우선 인간 사회에서 가장 작은 범주인 무리 사회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근데 이 무리 사회 다음이 바로 부족 사회예요. 무리 사회랑 부족 사회는 살짝 비슷하긴 한데 저는 무리에서 부족으로 넘어올 때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부족 사회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부족 사회는 정착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철 따라서 이동을 하는 목축민들도 있고요. 부족의 조직의 예로는 유기인이 있고 이들은 이제 평등주의고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이제 약 13,000년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이거보다 더 늦게 나타났다고 하고요. 정착촌에서 사는데 필요한 선행 조건 같은 게 이제 식량 생산이나 좁은 지역에서도 이제 충분한 먹거리를 사냥하거나 채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원이 집중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충분한 자원이 되는 곳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예요. 이제 여기가 좋으니까 정착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원래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정착을 해서 갑자기 사람이 많아지고 부족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부족 자체가 된 거고 이 당시에는 기후변화나 기술 향상이 합쳐짐으로써 야생공류가 되게 많이 수확이 됐다고 합니다. 네, 부족사회는 평등주의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부족의 의장직을 맡은 사람이 있긴 있어요. 이 시대에도 뭔가 학급 방장처럼 하는 사람이 있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큰 영향력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지시를 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야 하고 그런 건 아니고 그 권력이 자체가 제한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부족사회는 정부가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지금은 범죄를 저지르면 잡혀가고 법의 심판을 받고 하지만 이때는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없던 똑같은 일이 걔네들은 살인이 일상인 거예요. 그냥. 그렇고 이 시기에는 돈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돈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서로 내 것과 남 것을 교환하는 개념이 돈 개념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교환에 되게 호혜적인 시대였습니다. 다음은 도덕 정치의 지지를 확보하는 방법인데요. 비평등 사회는 잘 되면 규모가 큰 일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잘 안 된다면 평민들로부터 빼앗은 곡물, 즉 지금은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빼앗기 때문에 상류층은 더욱더 부유해지고 살찌워주는데 이게 바로 도덕 정치라는 겁니다. 도덕 정치는 미국은 원래 유기인의 촌락들에 비해 부의 분배가 훨씬 불평등했습니다. 계층 사회에 대해서 질문을 갖자면 평민들은 왜 자신의 곡물들을 다 빼앗기면서 왜 가만히 있는가? 지금 막 세금 우리 뺏기잖아요. 많이 뜯기잖아요. 근데 왜 우리 가만히 있었잖아요. 여태까지. 네, 그런 걸 왜 참고 있을까는
지금도 이제 여러 이론가들이 문제를 제기해 오는, 현재까지도 제기를 해 오는 문제입니다.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도둑 정치는 항상 전복당할 위험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배자가 평민들보다 안락한 생활을 유지를 하면서도 이제 자신이 살찌울 수 있는 뭐 그런 세금을 또 똑같이 거둘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첫 번째는 대중을 무장 해제하고 엘리트 계급을 무장시킵니다. 둘째는 걷어들인 곡물에 대중이 좋아하는 일에 많이 사용하여서 재분배함으로써 대중을 기쁘게 하는 건데요. 이거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저번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뭐 문화 세금을 걷어서 문화에 대해서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뭐 그때도 공부를 걷고 그거를 이제 평민들한테 다시 재분배를 해서 평민들이 의심하지 않게끔,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살찌워준다는 느낌을 받지 않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곡물 재분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잠시만요. PPT의 그 순서가 바뀌었는데 그 네 가지 방법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건 왼쪽에 있는 무력 독점으로 해서 공공 질서가 유지가 되고, 폭력 억제를 해서 대중 행복이 도모가 되고, 대중은 무장 해제를 하고 엘리트 계급은 무장을 시킨다는 게 도둑 정치를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네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도둑 정치가가 대중의 지지를 얻는 마지막 방법은 도둑 정치를 정당화하는데 이데올로기나 종교를 구성하는 거라고 죄송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무리와 부족은 이미 초자연적 신앙을 갖고 있지만 그 신앙은 중앙 집권적 권위체나 부의 이동을 정당화하거나 평화를 유지할 수 없는데, 이 신앙이 그와 같은 기능을 획득하고 제도화됐을 때 우리가 부르는 종교라고 바뀌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독립적으로 식물의 작물화가 시작된 고지대 뉴기니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가장 일찍, 가장 집약적으로 식량 생산이 되고 식물의 이제 작물화가 독립된 중심지가 바로 고지대인데요. 뉴기니 고지대의 농작물 중에서 고구마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아시아에서 건너왔을 것이지만 사탕수수나 잎줄기 채소, 식용 풀줄기 등의 야생조상은 뉴기니의 토종식물이었을 거라고 합니다. 뉴기니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와 중국을 비롯한 세계의 몇몇 지역과 더불어 식물의 작물화가 독립적으로 시작된 중심지는 고지대 뉴기니입니다. 네, 그 다음에 해발 1200에서 2700의 미터에 해당하는 계곡들이 여러 개 있는데, 고고학적 발굴을 통하여 밝혀진 바에 따르면 9,000년 전부터 복잡한 배수 시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더욱 고강해졌는데, 오늘날의 고지대의 습지를 밭으로 만들기 위해 물을 빼려고 할 때 흔히 사용하는 시설과 비슷합니다. 뭔가 오늘날의 농업 발굴 같은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예전부터 이어져 오는 거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옛날부터 이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오스트레일리아 인구 밀도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 분들에게 여기가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이 먹거리 장만도 하고 어떻게 하면 도구를 발달했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우선은 인구 밀도부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구 밀도가 변화를 해서 이 사람들이 먹거리 장만과 도구를 발달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밀도 변화는 강우량에 따라 변화를 합니다. 왜냐하면 강우량은 육지의 야생 동물의 동식물이나 이제 식물, 수산물, 동물 이 전부가 이 강우량에 따라서 변화를 하기 때문인데요. 가장 밀도가 높은 곳은 가장 다습하고 생산적인 지역들인 동남부의 달린 강유역, 동부 및 북부 해안, 서남부 끝 부분 등을 예로 들 수 있고요. 현재도 가장 많이 밀집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되새겨지는 게 옛날부터 막 강 쪽에 있는 곳에서는 전쟁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그게 전쟁이 일어난 사회 시간에 배운 거로 들었을 때는 전쟁이 많이 일어난 이유가 이제 거기는 수출이 이렇게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 쪽에 있는 곳은 항상 전쟁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이 더 많은 먹거리를 장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이 강 유역에 장어 양식장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양어장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알아듣기 쉽게 이제 제가 양식장으로 바꿨습니다. 네, 여기서 이 강이 머리 달린 강이라는 곳입니다. 이 강의 늪지대에서는 우기에 따라 수심이 달라져 최장 2.4km에 달하는 수로를 건설했어요. 이 수로를 건설해서 이 수로를 건설한 이유는 장어가 이늪 저늪 막 왔다 갔다 좀 스트레스 받지 않게 막 돌아다니라고 수로를 건설해 놓은 건데요. 이 수로를 건설하고 얘네들을 어떻게 잡냐? 통발이나 그물을 이용해 잡은 거예요. 뭐 통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통발로 잡는 거고, 그물은 돌담으로 설치해서 그물을 이용해서 장어들을 잡았다고 합니다. 이 양어장은 처음에 만들 때 이 사람들이 맨 처음 만드는 건데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서 처음에 되게 힘들어했지만 이 양어장 하나로서 많은 사람들, 많은 부족들이 다 먹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잘했죠? 질문 있어요 혹시? 어떤 게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인종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런 지형적 문제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아프리카는 그런 혜택을 못 받았는데 이것도 좀 비교해야 돼. 위도에 따른 변화도 있겠지. 유럽과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하고 근데 적도로 가면 오히려 역전을 나가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들었으면 좋겠고, 유진이 발표 잘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하면 잘할 것 같아. 자. 안녕하세요. 소비의사회